occasion just got moved right out of position and gave up a lot of points. I feel that we just haven't. I'm really disappointed in the Of course kind you are, of Coach. fucking progress that we've made. God damn it! Fuck this show. Take this fucking show and forget it. Forget fucking basketball.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9주차 픽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Or maybe it's joyfully deliberate would be more appropriate, because they enjoy the process of really putting themselves, being critical of technique, having a high standard with which they try to practice their craft, and enjoying hard work. 타이릭 힐의 리벤지 게임이 바로 독일에서 펼쳐집니다. 이 마이애미 돌핀스 그리고 캔자스 시티 이 두 팀이 바로 독일에서 맞붙게 되는데, 칩스가 마이너스 1.5로 현재 탑독인 상황입니다. 아마 이 경기가 왜 칩스가 탑독이냐 분명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번 주 캔자스 시티는 16경기 만에 덴버 브론코스에게 패배를 경험하였고, 패트릭 마홈스가 아프고 굉장히 안 좋은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팀 전체적으로도 5개의 턴오버를 기록하면서 지난 몇 년간 최악의 정규 시즌 최악의 경기력을 펼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캔자스 시티 칩스가 그래도 더 나은 모습을 보이겠지 이러한 기대를 당연히 강팀으로서 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칩스에게 걱정되는 딱 한 가지, 바로 이들의 리시버진이에요. 칩스의 리시버진은 정규 시즌 1주차부터 계속해서 걱정을 하는 그러한 그룹이었잖아요.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를 상대로도 계속해서 드랍을 리시버들이 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저번주 덴버 브론코스와의 경기에서는 리시버진들이 세퍼레이션을 잘 벌려주지도 못하고, 아픈 패트릭 마홈스를 도와주지도 못하고, 급하게 수혈을 했던 이 미콜 하드먼이라는 리시버도 팀에 오히려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닌 팀에 해를 끼치고 있고,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아요. 결국에 캔자스 시티 칩스가 점점 패트릭 마홈스의 루키 시즌부터 점점 리시버진이 점점 퇴보하고 있는데, 마홈스가 물론 많은 연봉을 차지하고 그만큼 리시버진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잘 해내는 선수지만, 현재 수준의 리시버진은 좀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전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니까요. 결국 마홈스 입장에서는 트래비스 켈시만 바라보게 되고, 켈시가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켈시를 디펜스 입장에서 포커싱을 맞춘다면 상당히 쉬운 방법으로 캔자스 시티의 이 패싱 게임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앤디 리드 감독이나 어쨌든 패트릭 마홈스나 저희가 믿잖아요. 이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의 최고의 능력들은 결국 항상 궁지에 몰리고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무언가를 도출한다는, 답을 도출해내는 그러한 결과물에 있어서 항상 큰 찬사를 받고 있었죠. 결국 캔자스 시티가 앞으로 플레이오프 그러한 무대를 위해서는 시즌 후반까지,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 리시버진과 쿼터백과의 호흡이 더 맞아지길 바라야 되고, 또 이들의 리시버진을 어떻게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이 칩스에게 가장 큰 숙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우에는 타이릭 힐도 가지고 젤런 와들도 가지고 최고의 웨폰진을 가진 팀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렇지만 마이애미 돌핀스는 계속해서 정상급 팀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버팔로 빌스에게도 깨졌고, 또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상대로 깨졌고, 올 시즌 캔자스 시티의 디펜스는 상위권의 디펜스로서
이 마이애미 돌핀스에게 또 한 번의 강팀을 상대로 한 입증의 기회가 생긴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칩스의 디펜스, 과연 뭐 버팔로 베이스나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했던 것처럼 마이애미 돌핀스를 잘 막아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마이애미 돌핀스라는 이 오펜스를 잘 막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번에 뭐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마이애미 돌핀스는 물론 패싱 게임에서 굉장한 폭발성, 파괴력을 가진 팀이잖아요. 매 플레이마다 뭐 40야드, 50야드 터치다운을 기록할 수 있는 팀이죠. 그러한 이 파괴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결국 투 하이 커버리지를 펼치게 되고, 마이애미는 돌핀스는 투 하이 커버리지를 펼친다면 자신있게 러싱을 하는 팀이에요. 오케이, 우리 러싱을 통해서 그러니까 단순 패싱 게임에서의 그 폭발성이 아닌 러싱 게임에서도 폭발성을 가진 팀으로서, 오케이, 우린 러싱 할 거야 하면서 뭐 10야드, 20야드짜리 런을 이들은 노릴 수 있는 팀이에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마이애미 돌핀스의 뭐 12 퍼스널, 21 퍼스널 뭐 이러한 것들을 상대로 본인들도 이 3-4 베이스 패키지를 꺼내 들면서 이 헤비 퍼스널 대 헤비 퍼스널 상황에서 상대 이 라인 싸움에서 압도를 해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과연 캔자스시티 칩스가 마이애미 돌핀스가 이 헤비 퍼스널을 꺼내 들었을 때 본인들의 베이스 패키지를 통해서 마이애미 돌핀스와 이 프론트 세븐의 맞대결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게 결국의 관건이에요. 만약 돌핀스의 러싱 게임을 막을 수만 있다면 저는 캔자스시티 칩스가 이 디펜스가 생각보다 쉽게 마이애미 돌핀스의 오펜스를 막을 거라 생각하고, 만약 런 디펜스에 있어서 칩스가 뚫린다면 결국 패싱도 막아낼 수 없을 것이고, 돌핀스가 이것은 뭐 슛아웃 게임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우에는 뭐 3-4 스킴을 가져갔고 결국 양 아웃사이드 라인베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마이애미 돌핀스의 러싱 오펜스를 잘 막아냈어요. 캔자스 시티는 그보다도 뭐 4-3 스킴을 사용하는 팀으로서 아마 두 명의 이 라인베커, 인사이드 라인베커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건강만 하다면 칩스의 라인베커즈는 리그 탑 5급의 선수들이에요. 아마 돌핀스를 상대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또 캔자스시티 칩스도 단순한 뭐 투하이 디펜스를 펼치는 팀이 아니고 뭐 블리츠와 디스가이스 커버리지 이러한 것들을 잘 선보이는 팀으로서 투하의 이 빠른 디시전들을 좀 늦추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캔자스시티의 디펜스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경기는 결국 저는 마이애미 돌핀스의 러싱 오펜스가 캔자스시티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 생각이 들고요. 돌핀스가 이번에도 맥없이 캔자스시티에게 패배한다면 진짜 강약 약강으로서 진짜 뭐 시즌 후반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의 무대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리고 이들은 올 시즌 또 한 번에 뭐 그냥 초반 반짝 시즌으로 남을 것 같고요. 반면에 뭐 캔자스시티를 잡고 본인들이 그런 오펜스의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좀 해답을 도출해낼 수 있다면 앞으로 남은 시즌 어쩌면 마이애미 돌핀스가 다시 한번 슈퍼볼 컨텐더로서 뜨겁게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 자체는 저는 일단 돌핀스에게는 쉽진 않을 거라고 봐요. 단순히 이 캔자스시티 칩스의 디펜스가 만만치 않은 것을 떠나서 칩스의 오펜스 과연 돌핀스의 디펜스가 막을 수 있을까? 패트릭 마홈스는 돌핀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이죠. 빅 판지오 코치를 상대로 덴버 브론코스 시절의 감독이었죠. 무패를 경험한 쿼터백이에요. 같은 디비전에서 이 지겹도록 맛보았던 이 빅 판지오의 디펜스를 상대로 패트릭 마홈스가 이제 감기도 다 낫고 저번 주 부진을 씻는 퍼포먼스를 선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픽은 칩스 마이너스 1.5입니다. 한 주 만에 주전 쿼터백이 바뀌어버린 두 팀 간의 대결이에요.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애틀란타 팔콘스와의 경기. 팔콘스가 홈에서 마이너스 3.5로 현재 탑독인데요.
바이킹스의 경우에는 뭐 캡틴 이 컬크 커즌스가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하면서 제런 홀이라는 이 루키 쿼터백이 주전으로서 경기에 나서게 되는데요. 팔콘스의 경우에는 데스먼드 리더가 드디어 벤치로 갔고 타일러 하이니키가 경기에 나옵니다. 팔콘스의 경우에는 뭐 지쳤죠. 그리고 저는 아직도 팔콘스라는 팀이 진짜 멍청한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콘스가 오프 시즌에 한 말들, 한 행동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라마 잭슨의 트레이드 루머가 정말 무성히 이게 피오르고 있을 때 애틀랜타 팔콘스의 구단주 뭐 아서 블랭크는 라마 잭슨은 너무나도 부상을 많이 당한다. 뭐 런닝백, 러싱 쿼터백이다. 이러한 뭐 말을 하면서 라마 잭슨을 사실상 깠어요. 그리고 라마 잭슨의 영입에 있어서 애틀랜타 팔콘스는 뭐 그 전에 드션 왓슨 영입에 엄청 쫓은 것처럼 뭐 대비해서 라마 잭슨에게 아예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우리는 데스먼드 리더를 믿는다. 라마 잭슨 필요 없다. 뭐 이러한 행동들을 보였죠. 하지만 이 망언은 결국 본인들의 미래를 바꿔놨습니다. 현재 애틀랜타 팔콘스에 만약 라마 잭슨이라는 쿼터백이 있었다면 과연 애틀랜타 팔콘스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이 팀의 위상이 지금과 그냥 비교도 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지금의 라마 잭슨 엄청난 선수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반면 데스먼드 리더, 이들이 믿었던 이 데스먼드 리더 벤치행이에요. 지금 8주 만에. 그리고 결국 할 수 없이 저니맨 베테랑 쿼터백인 테일러 하이니키가 경기에 나섭니다. 이게 과연 팀의 방향성, 본인들이 선택한 방향성이 맞는가 싶어요. 만약 애틀랜타 팔콘스라는 팀이 오케이 우리는 윈 나우를 외친다, 윈 나우를 외치기 때문에 테일러 하이니키를 기용함으로써 그 승리의 가능성을 1%라도 높이겠다 라는 이 방향성을 외친다면, 아니 라마 잭슨을 그러면 샀어야지. 라마 잭슨을 사는 것보다 이 승리의 가능성을 1%라도 늘릴 방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아니 우리는 뭐 리빌딩을 시작하는 거다, 천천히 우리는 뭐 장기적인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키우는 거다 라고 방향성을 정했어요. 그래서 데스먼드 리더를 기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8경기 만에 다시 벤치로 놨어요. 그리고 테일러 하이니키를 씁니다.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아요. 본인들이 정규 시즌 1주차에 선택한 이 방향성, 오프 시즌에 선택한 방향성과 지금 이 시즌의 중반에서 이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무슨 길을 찾고 있는지를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데스먼드 리더의 경우에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예측하자면 저는 그냥 끝이 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뭐 예전에 그 루키 시즌 쿼터백들 에피소드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데스먼드 리더는 너무 이 기복이 심한 쿼터백이요. 이 패스의 정확성에 있어서 너무나도 불안정한 모습을 가졌고, 과연 이것이 물론 디시전 메이킹도 빠르고 또 뭐 팔콘스라는 팀에서 뭐 좋은 이 오펜스와 이 쿼터백과의 호흡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인 것은 맞지만 너무나도 불확실성이 큰 쿼터백으로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이 선수가 지금 당장 드러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애틀랜타 팔콘스의 오펜스는 현재 가장 안정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는 오펜스예요. 애틀랜타 팔콘스는 뭐 마이애미 돌핀스처럼 뭐 40야드, 50야드의 패싱 게임을 노리는 팀이 아닙니다. 애틀랜타 팔콘스의 오펜스는 뭐 5야드짜리 러싱, 6야드짜리 러싱을 통해서 퍼스트다운은 러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야드를 획득하고, 뭐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 뭐 10야드, 뭐 15야드, 뭐 이러한 퍼스트다운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굉장히 길어지는, 뭐 빅플레이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안정적인 플레이를 획득해내서 지속적인 드라이브를 펼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오펜스의 방향성이에요. 그런데 데스먼드 리더라는 쿼터백의 현재 가장 큰 문제점, 바로 뭐 턴오버죠. 뭐 펌블이 되었든 인터셉션이 되었든 팔콘스의 오펜스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드라이브를 추구하기 때문에 드라이브의 이 플레이 횟수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플레이의 횟수가 길어질수록 쿼터백의 턴오버 확률이 늘어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애틀랜타 팔콘스에는 결국
안정적인 쿼터백이 필요한데 데스먼드 리더는 그거와는 거리가 굉장히 먼 쿼터백이었죠. 데스먼드 리더가 뭐 패싱, 뭐 그러한 뭐 패스적인 부분에서 뭐 발전을 한다,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지만 과연 볼을 지키지 못하는 쿼터백이 리그에 나와 있을 수 있을까요? 볼을 지키는 것이 쿼터백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길러야 할 덕목입니다. 데스먼드 리더는 그것을 아직도 깨우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벤치로 갔습니다. 뭐 테일러 하이니키가 뭐 잘 해낼 것이냐, 뭐 이러한 부분은 뭐 저는 기대는 안 합니다. 테일러 하이니키의 경우에는 이미 워싱턴 커맨더스에서 2년치 이 데이터가 쌓였고,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는 뭐 대부분 다 알고 있죠. 뭐 한두 경기 이 베테랑 쿼터백으로서 뭐 백업으로서 나올 때는 또 잘해 보여요. 하지만 정말 앞으로 계속해서 주전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주전감은 전혀 아닌 선수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비잔 로빈슨이 매 경기 한 30번 정도는 스냅을 좀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팔콘스의 오펜스, 뭐 아서 스미스 감독 도대체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우에는 조슈아 dobs를 뭐 트레이드 했지만 트레이드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뭐 루키 쿼터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런 홀을 기용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당장 이 루키 쿼터백이 가진 힘, 뭐 아무도 알 수 없죠. 이 경기를 뭐 뛰는 것을 봐야지 알지.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뭐 애틀랜타 팔콘스가 좀 안정적인 좀 그런 흐름이 기대되지 않나 싶은데, 팔콘스는 어쨌든 테일러 하이니키가 이 베테랑의 역할을 맡은 채 묵묵히 런닝백들에게 스냅을 건네주고 또 뭐 플레이 액션 뭐 한방 해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내준다면 충분히 바이킹스를 상대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팔콘스 마이너스 3.5를 선택하겠습니다. 바이킹스의 루키 쿼터백, 5라운드 루키 쿼터백에 좀 기대를 하는 것은 좀 힘들겠죠. 디비전 1등 팀들 간의 대결, 바로 시애틀 시옥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입니다. 레이븐스의 홈에서 마이너스 6.0, 굉장히 큰 스프레드죠. 레이븐스가 정말 일방적인 라인을 받았는데 아마도 이제 베가스에서는 레이븐스가 현재 시즌 최고의 팀이 아니냐 라는 지금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라인 차이는 1등 팀들 간의 대결에서 보기 힘들죠. 시애틀 시옥스의 경우에는 뭐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서 디펜시브 라인 영입을 해내었고, 또 오펜스 탤런트는 기존에도 뭐 DK 메칼프, 뭐 타일러 러켓, 뭐 잭슨 스미스 지그바 뭐 엄청난 수준이었고, 보보 뭐 리시버도 있고 많은 기대를 모으는 팀이었는데, 실제 경기력 자체는 뭐 뚜렷하게 시애틀 시옥스가 정말 1등 팀이다 라는 인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현재까지 시애틀 시옥스가 슈퍼볼 컨텐더다 라는 평가는 뭐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레이븐스의 경우에는 빡센 뭐 디비전 1등을 기록하고 있지만 라이온스 경기에서는 분명히 잘했어요. 그런데 라이온스 경기를 제외하면은 이기긴 이기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뭐 분명한 좀 아쉬운 승리를 계속해서 이어갔죠. 두 팀 모두 경기력 자체는 뭔가 아쉬워요. 포텐은 분명히 있는 팀이지만, 하지만 마지막에 이기는 팀이 결국 강팀이겠죠. 두 팀 모두 확실한 이 장점들을 가졌는데, 시애틀 시옥스는 어느 팀도 매치업이 불가능한 리시버진을 보유하고 있어요. 스피드면 스피드, 뭐 피지컬이면 피지컬, 라우트면 라우트, 모든 자원을 가졌고, 지노 스미스는 뭐 딥볼의 그러한 시도 횟수나 뭐 성공 횟수가 굉장히 높은, 뭐 작년 시즌에 정말 원탑이었던 그러한 쿼터백으로서 이들에게 패스를 정말 잘 뿌려줄 수 있는 쿼터백이에요. 현재 지노 스미스의 폼이 뭐 작년 시즌만큼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팀이 뭐 시간을 뭐 인내심을 갖고 잘 기다려 준다면 리시버들이 도움도 주고 뭐 런닝 게임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상황을 유도해내기만 한다면 지노 스미스는 분명 또 한 번의 멋진 시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쿼터백이에요. 또한 디펜스에서의 젊은 탤런트, 뭐 위더스푼이나 뭐 테리 골렌이나 코너백들의 플레이메이킹 능력 정말 뛰어나죠.
그리고 뭐 새롭게 영임한 뭐 레오나드 윌리엄스도 이 디펜시브 라인에서 분명히 도움을 줄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엄청난 포텐을 가진 팀입니다. 레이븐스의 경우에도 리그 최고의 디펜스, 현재 뭐 엄청난 디펜스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라마 잭슨의 패싱 게임 분명 그 수준이 날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OBJ가 저번 주에 좌절감을 표출한 것처럼 모든 것이 깔끔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에겐 오펜스의 그러한 결과물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디펜스, 그리고 라마 잭슨이라는 쿼터백이 있습니다. 경기를 예상하자면 지노 스미스에게 분명 쉽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레이븐스의 디펜스는 이 쿼터백을 속이는 데 능숙하고, 또 블리츠나 이러한 컨셉들을 활용함으로써 공략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저번 주에 지노 스미스는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블리츠들을 잘 대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레이븐스 입장에서도 이 블리츠를, 본인들의 가장 큰 강점인 이 쿼터백을 속이는 블리츠를 만약 지노 스미스가 대처에 성공하기 시작한다면 시옥스가 자랑하는 리시버들, 분명히 빅플레이의 기회가 연달아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라마 잭슨, 이 볼티모어의 경우에는 시옥스의 코너백들이 태클링에 능하다는 점, 그리고 현재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지는 못하고 있는 이 레이븐스 리시버들의 패싱 게임에 있어서 턴오버를 만들어낼 기회가 분명히 몇 번 정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시애틀은 올 시즌 최고의 런 디펜스를 보여주는 팀들 중에 하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레이븐스의 오펜스에서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기에 이기더라도 이것이 과연 7점 차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저는 분명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 픽은 시옥스 플러스 6.0이고요. 그리고 이 경기 언더오버 기준이 44점인데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양팀 모두 20점 차, 20점 이상의 득점은 충분히 올려주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44점 오버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 그리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와의 경기입니다. 브라운스 홈에서 마이너스 10.0의 현재 라인을 가지게 됐는데요. 카디널스의 경우에는 뭐 주전 쿼터백이었던 조슈아 덥스를 트레이드를 통해서 미네소타로 보냈고, 클레이튼 튠이라는 이 루키 쿼터백이 주전으로 경기에 나서게 되는데요. 아마 카일러 머레이의 경우에는 저는 좀 시간이 많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뭐 부상자 리스트에서 클린이 뜨긴 했지만 실제 경기를 펼치기까지의 몸이 완성되기까지는 분명히 더욱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카디널스 입장에서도 카일러 머레이를 지금 당장 굳이 기용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망한 시즌이고 카일러 머레이가 이 팀에 당장 뛰어서 뭐 부상에 당하기도 쉽고 굳이 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몇 경기는 더 이 루키 쿼터백을 기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브라운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루키 쿼터백이 맞서는 건 일단 굉장히 힘들죠. 뭐 턴오버도 많이 나올 거고, 뭐 스트립 색이나 뭐 인터셉션이나 진짜 한 턴오버 한 3개는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경우에는 드디어 이 드션 왓슨이 다시 한번 컴백을 합니다. 뭐 부상에서 회복을 했다고 하는데, 드션 왓슨의 경기력이 과연 다시 한번 이 썩은 이 눈을 썩게 만들어 줄지 뭐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드션 왓슨이 돌아오는 이 경기, 그리고 루키 쿼터백을 상대하는 이 경기, 애리조나 카디널스를 상대하는 이 경기,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입장에서 반드시 이 스프레드 10점 차는 반드시 커버를 해야 돼요. 진짜 커버 안 하면 본인들 개망신입니다. 그런데 제 픽은 애리조나 카디널스 플러스 10.0입니다. 올 시즌 브라운스는 이러한 탑독의 상황에서 커버를 잘 해내지 못했어요. 경기에서 브라운스가 분명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카디널스도 어쨌든 좀 끈질긴 그런 승부를 보여주는 팀이고, 저번주 레이븐스를 상대로도 커버를 해냈죠, 카디널스가. 그리고 브라운스가 과연 드션 왓슨이 10점이라는 점수를 커버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의문이 갑니다. 제 픽은 카디널스 플러스 10.0입니다. 다음 경기는 이 휴스턴에서 펼쳐지는
템파베이 벅스와 이 휴스턴 텍산스와의 경기인데요. 휴스턴 텍산스가 홈에서 마이너스 2.5로 탑독인 상황입니다. 두 팀 모두 뭐 성적이 비슷하죠. 이 템파베이의 경우에는 베이커 멜필드가 뭐 시즌 초에 뭐 팀을 잘 이끌어냈지만 점점 그 힘이 빠지는 모습이고, 휴스턴 텍산스의 경우에도 이 경기 초반에, 시즌 초반에 CJ 스트라우드의 활약과 함께 이 팀이 좋은 기세를 탔지만 점점 이 결국에는 이 탤런트의 그러한 차이를 극복해내지 못하고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디비전 우승을 위해서는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런게임이 풀리지 않고 러싱 오펜스 너무나도 문제가 많죠. 그리고 베이커 메이필드는 분명 혼자서 경기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쿼터백이에요.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도움을 잘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템파베이의 가장 큰 문제겠죠. 그리고 뭐 비타베아 한 명 빠졌다고 뭐 상대에게 프레셔를 아예 주지 못한 이 주전에게 있어서 너무 많이 의존하는 디펜시브 라인 생산성까지, 분명 이 시즌이 지나고 베테랑들의 체력이 고갈되기 시작하고 또 부상자가 쉽게 나오는 시점에서 과연 템파베이 벅스라는 이 베테랑들의 팀이 과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텍산스의 경우에는 캐롤라이나 팬더스에게 첫 패배를 다시 한번 헌납하였고, 아직까지 뭐 다듬어지진 않은 팀으로서 또 분명히 뭐 탤런트의 그런 열세를 극복해내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팀이죠. 이 경기는 저는 벅스가 만약 주전 부상자들이 돌아오는 이 벅스가 TNF 이후 휴식을 잘 취하면서 이 좀 좋은 경기 플랜을 준비해온다면 충분히 이 텍산스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픽은 벅스 플러스 2.5고요. 그리고 이 경기 언더 오버가 40점인데 두 팀 모두 충분히 이 40점은 돌파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40점 오버입니다. 다음은 LA 램스 그리고 그린베이 패커스와의 대결인데요. 일단 램스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매튜 스태포드가 부상을 당하면서 현재 비상이죠. 비상에 걸렸어요. 이들의 플레이오프의 행진까지 뭐 정말 쉽진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스태포드가 부상을 당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번 경기 주전은 브랜 리핀, 이 백업 쿼터백 전문이죠. 브랜 리핀이 경기에 나오게 되는데, 아무리 그린베이 패커스가 현재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좋지 않더라도 뭐 굉장히 좋지 못하죠. 디펜스의 부진, 그리고 조던 러브와 이들의 풀리지 않는 오펜스까지 지금 당장 자신있게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이 어떤 팀이라도 이긴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린베이 패커스 입장에서 브랜 리핀이 나오는 LA 램스를 과연 못 잡을까? 솔직히 쉽고요.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이죠. 패커스 입장에서. 경기는 뭐 리핀이나 조던 러브나 사실 두 쿼터백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현재 당장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두 감독이 어떠한 경기를 더 잘 준비했느냐의 싸움이라고 보는데요. 션 맥베이라는 감독은 열세에 몰린 상황 속에서도 무언가를 항상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션 맥베이처럼 그러겠지 라고 예상을 했던, 기대를 했던 맷 라플라 감독은 아직까지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런 로저스의 빈자리를 전혀 채워주지 못하고 있어요. 제 픽은 LA 램스 플러스 3.0입니다. 브랜 리핀이 이 주전으로 나온 이 세 경기의 결과는 2승 1패예요. 뭐 터치다운, 인터셉션, 뭐 비율이 뭐 1대2로 뭐 좋진 않다 하더라도 결국 2승 1패를 기록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이 션 맥베이 감독이 또 뭐 단순히 쿼터백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다는 감독이 가진 무언가를 기대하는 만큼 램스가 뭐 경기에 지더라도 필드골 하나 정도의 커버를 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의 주인공이었죠. 워싱턴 커맨더스가 패치 원정을 떠납니다. 뉴잉글랜드 홈에서 펼쳐지는 이 워싱턴 커맨더스와의 경기는 뉴잉글랜드가 마이너스 3.0으로 현재 탑독인 상황인데요.
뭐 저번 주 패치가 저 경기에서 졌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뭐 워싱턴 커맨더스가 좋은 오펜스를 이글스를 상대로 보여줬다 하더라도, 워싱턴 커맨더스의 주전 2명의 디펜시브 라인맨이 뭐 팀을 이적했기 때문에 아마 뉴잉글랜드에 대한 뭐 승리를 예측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워싱턴 커맨더스 입장에서는 단순히 뭐 팀의 핵심 선수들이 빠졌다라는 것을 뭐 포함해서 워싱턴 커맨더스가 앞으로 남은 정규 시즌 경기들에 있어서 과연 승리를 원하는 팀일까? 라는 부분에 의문이 생깁니다. 일단 뭐 조시 해리스 구단주는 필라델피아 식서스의 구단주로서 탱킹을 지시했던 이 구단주였죠. 그 결과 뭐 많은 이 재능을 모으는데 성공을 했었고요. 뭐 워싱턴 커맨더스에서는 현재 뭐 팀 성적이 좋지 않았고 뭐 모든 선수들을 다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까 뭐 2명의 D라인맨을 이 트레이드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기회에 어느 정도의 뭐 패배를 좀 바라면서 다음 시즌에 있어서의 높은 드래프트 픽을 바라보는 것이 현재 구단주의 좀 방향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남은 경기들 워싱턴 커맨더스 입장에서는 뭐 승리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그 전보다는 분명히 덜할 것 같아요. 물론 론 리베라 감독이나 이들의 코칭진은 잘리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하고 승리를 갈망하겠지만, 팀이 이 팀 방향이 정말 모든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하나로 연결되지 않는 순간 그 팀은 뭐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칭진이 원하는 결과물과 또 구단 수뇌부들이 원하는 결과물 분명히 다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워싱턴 커맨더스의 시즌이 단순 탤런트의 뭐 전력의 이탈을 떠나서 이러한 측면에서 과연 좋은 시즌을 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충분히 의문이 드는 상황이에요. 뉴잉글랜드의 경우에는 뭐 저번 주 경기에서 마이애미 돌핀스를 상대로 또 한번 패배를 하긴 했지만, 사실 2포제션 이상의 차이의 그런 결과물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기는 실제로는 비등비등했고, 맥 존스가 또 한 번의 레드존 턴오버를 그 집만 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진짜 패치가 더욱더 좀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패치는 어쨌든 이 레드존 턴오버를 비롯해서 맥 존스가 또 한 번의 이 턴오버 실수를 저지르고, 또 경기 후에 나왔던 켄드릭 본, 이들의 넘버원 리시버의 시즌 아웃 소식, 분명히 뼈아픈 상황이에요. 일단 경기 자체를 예상하자면 워싱턴 커맨더스 입장에서는 뭐 디펜스의 전력이 많이 깎여진 것은 사실이지만 오펜스는 변화가 없습니다. 오펜스는 계속해서 좋은 이 좀 탤런트 있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워싱턴 커맨더스의 디펜스는 사실 형편이 없었습니다. 워싱턴 커맨더스의 뭐 전력 이 주전 D라인맨 2명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또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워싱턴 커맨더스의 디펜스는 그냥 형편 없었어요. 올 시즌 워싱턴이라는 팀을 이끌었던 것은 바로 오펜스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펜스의 전력 이탈이 사실 크게 보자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라커룸 분위기라는 측면에서, 컬처라는 측면에서 이 트레이드는 분명 좀 선수들을 좌절시키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이럴 때 라커룸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주축 선수들의 이탈로 뭐 본인들이 경쟁심, 뭐 자신감 이런 것을 같이 잃게 되어서 루징 컬처로 이어지거나, 또는 이럴수록 코치들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하게 되는 위닝 컬처를 가지게 되거나. 그런데 지금의 워싱턴 커맨더스는 저는 전자에 더 가까운 팀이지 않나 싶어요. 샘 하웰이 이끄는 오펜스는 준수하다고 볼 수 있지만 팀 전체를 짊어지기엔 부족하고요. 뉴잉글랜드가 정말 본인들이 진짜 실수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쩌다 이 빌 벨리책 감독의 뉴잉글랜드가 이렇게 실수가 많아진 팀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실수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이 뉴잉글랜드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뉴잉글랜드 마이너스 3.0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디어 오펜스가 터졌었죠. 바로 뉴올리언 세인츠 이야기입니다. 이 시카고 베어스를 홈에서 맞이하는 뉴올리언 세인츠는 현재 스프레드 라인이 마이너스 8.5예요. 다시 이게 굉장히 치솟았는데, 그 이유는 저번주 경기에서 인디애나 콜츠를 상대로 뉴올리언 세인츠의 오펜스가 필요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다 좀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샤히드라는 리시버는 이 딥볼 캐치를 해내면서 딥볼 패싱 플레이가 드디어 통하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했고, 또 세인츠의 인간 병기 테이섬 힐까지 터치다운 2개를 기록하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고, 또 알빈 카마라도 매번 보여줬던 것처럼 팀을 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도 뉴올리언 세인츠는 이 본인들이 가진 오펜스의 강점들을 어떻게 풀어가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날 저번주 세인츠는 이 스프레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콜츠의 존 커버리지를 공략하였고, 특히 이 테이섬 힐 활약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스프레드 포메이션에서 쿼터백인 이 테이섬 힐만 바꿔서 필드를 넓게 벌린 채 몇 번의 딥볼도 성공하면서 디펜스가 이 리시버진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쿼터백을 테이섬 힐로 바꿔내면서 테이섬 힐이 뭐 쿼터백 드로우나 이러한 QB 러싱 플레이를 펼치면서 상대적으로 좀 라이트해진 이 디펜스의 박스를 공략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등 본인들의 그런 장기들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뉴올리언 세인츠는 뭐 단순히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지만 이 딥볼 캐치에 능한 리시버들을 잘 살리지 못한다, 이러한 측면을 떠나서 뉴올리언 세인츠의 그 지난 몇 년간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테이섬 힐이었어요. 그런데 션 페이튼 감독이 있었을 때와 작년 그리고 올 시즌 이 테이섬 힐 활용은 분명히 무언가 부족했어요. 단순히 테이섬 힐이라는 선수는 뭐 런닝백, 뭐 풀백 이러한 역할을 떠나서 정말 필드 모든 곳에서 다양한 전방위적인 활약을 펼쳐주는 선수였잖아요. 그런 활용이 분명히 부족했던 세인츠인데, 그래도 저번주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테이섬 힐이라는 선수가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오펜스가 어쩌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스프레드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알빈 카마라 또한 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라인베커와 1대1 매치업이 펼쳐졌고, 미스 매치업을 통한 그 카마라의 활용 또한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시카고 베어스의 디펜스는 인디애나 콜츠와 똑같아요. 인디애나 콜츠와 뭐 비슷하죠. 일단 시카고 베어스의 현 감독 맷 이버플러스 감독이 뭐 인디애나 콜츠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출신이었고, 뭐 인디애나처럼 뭐 존 커버리지를 주로 사용하는 팀으로서 이 뉴올리언 세인츠가 저번주 경기처럼 이 본인들의 장기를 완벽하게 뽐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시카고 베어스의 경우에는 결국 이 디펜스가 부족하고 뭐 탤런트가 부족하다, D라인만 하나만 사달라 라는 감독의 뭐 징징거림에 있어서 결국 이 구단이 이 트레이드를 하면서 이 몬테즈 스웨트를 데려왔죠. 근데 몬테즈 스웨트 한 명으로서 뭐 크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타이슨 베젠트가 연속으로 나오는 이 시카고 베어스, 과연 홈에서의 뉴올리언 세인츠를 상대로 뭐 충분히 경쟁력을 과연 보여줄 수 있을까 싶네요. 저는 세인츠 마이너스 8.5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캐롤라이나 팬터스가 2연승의 기회를 노립니다. 홈에서 인디애나 콜츠를 상대하는데요. 또 스프레드 라인 자체는 콜츠가 원정팀인데 마이너스 2.5로 현재 탑독인 상황입니다. 뭐 캐롤라이나 팬터스가 저번주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굉장히 뭐 아슬아슬한 승리였고, 또 뭐 경기 내용이 뭐 10점 차 뭐 득점을 거뒀을 정도로 그렇게 뭐 좋지만은 않았죠. 뭐 한 경기만에 뭐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인디애나 콜츠는 반면에 더 이 꾸준한 이 득점력을 선보이고 있고, 하지만 디펜스의 실점은 뭐 32등 뭐 이러한 점을 좀 생각을 한다면, 저는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오펜스가 이 브라이스 형이 이 콜츠의 디펜스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캐롤라이나의 디펜스가 정말 콜츠의 오펜스를 잘 막아주기만 한다면 캐롤라이나가
이제 연승을 거두는 것도 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픽은 캐롤라이나 팬터스 플러스 2.5입니다. And had opportunities to leave and go to other organizations. I decided not to. The short story, the matter of fact is, I grew up in Compton, California. I was born a Raider. I was born with the Raiders rolling in the Coliseum in LA. I was rolling with NWA, talking straight out of Compton, rocking Raider hats. So when the opportunity came to work with Josh and Pat Graham and Dave, I jumped on it. So that's what set me up for this. I was born this way. 감독과 단장이 해고되었는데, 즉 팀이 무너지고 있는데 선수들은 웃고 있어요. 라스베가스의 홈에서 펼쳐지는 이 뉴욕 자이언츠와의 경기, 라스베가스가 마이너스 1.5입니다. 지금 조시 맥다니엘스 감독과 데이브 지글러 이 단장의 해고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선수들은 굉장히 밝습니다. 이 레이더스의 스타 플레이어죠. 맥스 크로스비, 디반테 아담스, 이 충격적인 이 해고 소식 이후에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막 웃고 있고 굉장히 막 자신감을 오히려 표출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필요했다. 새로운 바람이 지금 필요한 순간이었다. 이러한 임시 감독 체제 하에서의 기대감을 드러내는 이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는데, 물론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라는 팀은 이와 같은 일들을 처음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 존 그루덴의 급작스러운 사임으로 인하여 리치 비사샤 임시감독이 이끌었던 2020년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시즌은 오히려 시즌 막판 4연승을 거두기도 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을 하기도 했어요. 전직 라인베커로서 이 안토니오 피어스가 임시감독으로 부임을 하였는데, 과연 이 안토니오 피어스가 어떤 바람을 불러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조시 맥다니엘스 감독이 있었을 때보다 선수들과 팬들은 분명히 더 큰 기대를 현재 할 만한 상황입니다. 이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라는 팀이 정말 문제가 심각했고, 그리고 팬들이 정말 계속해서 파이어 맥다니엘스 이 해고 운동을 펼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희망이라는 거죠. 팀의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참을 수 있고 또 응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레이더스라는 팀이 달랐던 것은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브라이언 호이어를 주전으로 올렸을 때, 그리고 그 경기에서 시카고 베어스라는 팀에게 완패를 당했을 때 라스베가스에게 있어서의 모든 희망은 사라졌어요. 희망이 사라지면 결국 분노만 남게 됩니다. 지미 갈라폴로는 더 이상 주전으로서 플레이하기 힘들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 에이든 오코넬을 올렸더라면 어땠을까요? 올 시즌 에이든 오코넬에 대해서 그나마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즌이 되었을 텐데, 브라이언 호이어를 올린 순간, 그리고 그 경기에서 패한 순간, 그리고 지미 갈라폴로가 또 다른 이 프라임타임 경기에서 패배를 당한 순간, 레이더스 팬분들에겐 정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어요. 레이더스의 올 시즌 과연 2020년처럼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 저는 모든 것은 결국 선수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헌터 램프로드, 디반테 아담스, 조시 제이콥스, 맥스 크로스비, 아직도 레이더스에는 분명 좋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못할 만한 그러한 대접을 받는 선수들도 아니겠고요. 조시 맥다니엘스라는 감독은 분명히 똑똑한 감독이에요. 똑똑한 코치이고 뉴잉글랜드에서 정말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했었죠. 하지만 본인 스스로 선수들과 호흡하는 법을 알지는 못하였다고 봅니다. 이는 존 그루덴 감독도 마찬가지였고요. 과연 리치 비사시아나 또 이번 새로운 임시감독인 안토니오 피어스가 선수들과 호흡을 하면서 선수들의 코치로서 과연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봅시다. 경기는 저는 당연히 레이더스 입장에서는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단은 무언가를 보여주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레이더스가 1승을 거둔다면 그 이후에 스토리는 달라지겠지만, 지금 당장
저는 뉴욕 자이언츠를 꼽고 싶네요. 제 픽은 뉴욕 자이언츠 플러스 1.5입니다. 현재 가장 치열한 디비전 라이벌의 대결,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이번 주 경기를 펼쳤는데요. 이 필라델피아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이글스가 마이너스 3.0으로 역시 또 한 번의 이 댈러스를 상대로 탑독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두 팀 모두 뛰어난 탤런트를 가졌고 또 슈퍼볼 컨텐더의 팀들로서 이 경기는 아마 이번 정규 시즌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프라임타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경기 두 팀의 현재 모습이 또 물이 올라 있다라는 점이 더욱더 좋은 경기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경기는 결국 저는 카우보이스의 러싱 오펜스, 런더볼이 이글스의 디펜스를 뚫어낼 수 있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와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덱 프레스캇은 강팀과의 대결에 있어서 패스를 많이 던지면 안 되는 쿼터백이에요. 분명히 턴오버라는 측면에서 덱 프레스캇은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고, 덱에게 있어서 최대한 패스를 덜 던질 수 있도록 게임이 흘러가야만 이글스를 잡을 수 있어요. 그에게 확실한 패스만을 던질 수 있도록 팀 차원에서 분명히 도와줘야만 합니다. 댈러스의 라인, O라인이 과연 이글스의 D라인을 상대로 이 피지컬한 매치업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우에는 트레번 딕스가 없는 이 불안한 댈러스의 세컨더리를 상대로 현재 물이 오른 AJ 브라운을 비롯한 이들의 리시버진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공략을 해내지 않을까 싶네요. 이글스의 홈에서 펼쳐지는 이 경기는 분명 두 팀 모두 어마어마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경기에서 승패에 떠나서, 이 승패에 따라서 분명 또 미디어의 엄청난 신랄한 비판이나 그러한 것들이 이어질 것이고, 또 이 디비전 라이벌로서 분명히 좀 자존감도 걸린 문제겠죠. 근데 과연 저는 솔직히 이글스의 D라인을 카우보이스의 O라인이 컨트롤 해낼 수 있을지 좀 믿지 못하겠고, 또 큰 경기에서 덱 프레스캇 그리고 CD 램 이러한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 물론 CD 램이 슬람 리시버로서 현재 부족한 이글스의 라인베커진들을 상대로 충분히 좋은 활약을 당연히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글스라는 상대는 D라인이 정말 압도적이고 과연 그 패스를 던질 기회조차 있을까,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저는 이 덱 프레스캇이 젤런 헐츠보다 뛰어난 경기를 펼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픽은 이글스 마이너스 3.0입니다. 다음은 버팔로 빌스 그리고 신시내티 벵갈스와의 경기, 이번 주 썬데이 나잇 풋볼 경기인데요. 신시내티 홈에서 펼쳐지는 이 경기는 신시내티가 마이너스 2.0입니다. 작년에 정규 시즌에 사실 이들은 이 다마르 햄린이라는 이 세이프티의 비극적인 이 사건 때문에 정규 시즌에 분명히 매듭을 짓지 못했었어요. 경기의 승패를. 물론 플레이오프에 만나서 신시내티 벵갈스가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 경기는 빌스 입장에서는 좀 트라우마적인 경기였다라고 핑계를 댈 수도 있겠고, 또 부상자가 많았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만큼 이번 경기야말로 이 두 팀 간의 진정한 승자를 가릴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빌스와 벵갈스는 모두 정말 엄청난 팀이죠. 빌스의 경우에는 현재 매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신시내티 벵갈스의 경우에는 정말 시즌 초반에 그 극심한 슬로우 스타팅을 극복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챔피언십 매치업의 행방은 결국 조시 알렌이라는 쿼터백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번 주 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디펜스, 이들의 D라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 나이너스의 디펜스가 400야드를 허용한 이유는 그냥 조 버로우가 신이 들렸기 때문이었어요. 조 버로우가 그냥 미쳤기 때문이었어요. 이 경기는 저는
버팔로 빌스의 뭐 디펜스, 빌스의 뭐 D라인에게 있어서 그리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것이 어차피 버팔로 빌스의 디펜시브 라인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든 또는 잘하는 모습을 보이든 간에 조 버로우라는 쿼터백은 한번 삘 받으면은 그냥 어떠한 상태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스 디펜스의 뭐 분발을 믿는다 라는 경기가 아니라 이 경기는 조 버로우와 신시내티 오펜스에 맞추어서 버팔로 빌스의 오펜스도 더욱더 리드를 차지하고 벵갈스의 오펜스가 저번 주처럼 다양한 뭐 플레이 액션도 선보이고 런더볼을 인내심을 가지고 선보인 이 다양한 플레이들을 펼치지 못하게 벵갈스가 항상 이 침체된 오펜스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뭐 샷건 드랍백 이러한 것들을 경기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 조시 알렌, 이 버팔로 빌스의 오펜스가 먼저 득점을 차지하고 계속해서 리드를 하면서 경기를 조립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저번 디비전 라운드 이 플레이오프 매치업에서도 조시 알렌의 오펜스는 조 버로우보다 못했고 결국 경기에 완패했습니다. 빌스가 이기기 위해서는 조시 알렌이 달라져야만 하고 이들의 리시버, 이들의 런게임이 경기를 잘 이끌어줘야만 합니다. 벵갈스 또한 투 하이 커버리지를 자주 사용하는 팀으로서 이 러싱에 있어서 분명 구조적으로 공략해낼 수 있는 팀이에요. 빌스의 오펜스가 항상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은 바로 런게임이었죠. 러싱 오펜스가 그나마 올 시즌 좀 뭐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잘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들의 러싱 게임이 올해 뭐 진퉁이다.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시내티를 상대로 증명을 해내야 되고 또 조시 알렌 본인 스스로도 이 러싱 게임에 참가를 해야 되고 그러한 참가를 통해서 팀에 기여를 해내야만 합니다. 벵갈스의 경우에는 뭐 빠른 패싱 게임 바탕으로 뭐 조 믹슨도 잘 활용해내고 그런 모습 저번 주에 보여주었던 모습들을 이번 주에도 이끌어 가고 싶어 할 것 같고요. 뭐 빌스의 느린 라인베커들을 상대로 이 슬란 리시버 많이 활용하면서 패싱 싸움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요. 경기는 저는 이번에도 신시내티 벵갈스를 믿고 싶어요. 조 버로우라는 쿼터백은 분명 한번 신들리면 차원이 다른 선수가 돼버려요. 조시 알렌의 고점은 진짜 리그 최고 수준이죠. 정말 터지면은 패트릭 마홈스 그 이상으로 저리 가라 하는 고점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 고점이 현재 너무나도 기복이 심하고 잘 안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신시내티 벵갈스를 꼽겠습니다. 벵갈스 마이너스 3.0은 제 픽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입니다. 이 뉴욕 제츠, 뉴욕 홈에서 펼쳐지는 LA 차저스와의 경기는 차저스가 원정 팀이지만 마이너스 3.5입니다. 이 경기는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 뉴욕 자이언츠와 뉴욕 제츠의 경기를 보신 분들 아직도 이 팀이 잭 윌슨을 데리고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픽은 LA 차저스 마이너스 3.5입니다. 네, 이상 9주차 경기 다 픽을 해봤는데요. 이번 9주차 경기들은 강팀과의 매치업이 굉장히 많고 지금까지 있었던 정규 시즌 주차 중에 가장 이 풍성한 주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주 뭐 경기 결과에 따라서 뭐 강팀들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달라지겠고 앞으로 있을 뭐 넘버1, 넘버2 시드, 뭐 디비전 우승 그런 가능성까지 굉장히 이 큰 결과들이 달려있는 경기고 여러분들도 모두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were not going to focus on the outcome. That we were just going to focus on the process of what it took to play the best football you could play, which was to focus on that particular play like it had a history and a life of its own. Don't look at the scoreboard. Don't look at any other external factors. Just all your focus, all your concentration, all your effort, all your toughness, all your discipline to execute went into that particular play. And regardless of what happened on that play, success or failure, you would move on to the next play and have the same focus to do that on the next play. And that you would do that for 60 minutes in the game
and then you would be able to live with the results regardless of what those results were. Regardless of what those results were. Regardless of what those results were. Regardless of what those